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올해 OSDI 2022년도에 발표된 XRP Internal Storage Functions with eBPF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이 논문은 가장 주되게 다루는 타겟이 옵테인 SSD 2세대입니다. 그래서 P5800X로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스펙적으로 4K 랜덤 리드 에버리지 레이턴시가 6 마이크로세컨드보다 적게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커널 디바이스가 빨라지면서 커널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점점 커지고 있다가 많은 논문에서 다뤘었는데 기존 옵테인 같은 경우는 거의 25%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커널 소프트웨어 오버헤드였다면 이제 하드웨어가 더 빨라지면서 커널 소프트웨어의 오버헤드가 거의 50%를 잡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의 워크로드는 지금 랜덤 리드 512바이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커널 소프트웨어 오버헤드가 확실히 커졌다. 디바이스가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레이턴시를 브레이크다운 해볼 건데요. 아까와 같은 실험이고 이제 보시면 커널에서 유저에서 커널로 크로싱하는 게 5.6%, 시스템 콜 리드 시스템 콜 부르는 게 3.2%, 그 파일 시스템 ext4에서가 32%, 그 BIU가 6%, NVMe 드라이버가 1.8%, 그리고 디바이스가 51.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NVMe 드라이버 자체는 큰 오버헤드가 없고 파일 시스템과 블록 IO 레이어가 합쳐서 38%로 제일 큰 오버헤드임을 이미 나타났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널 바이패싱이 상당히 많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로는 이제 SPDK, 인텔에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제일 유명하고요. 아카데믹 이제 워크로는 이제 뭐 14년도부터 작년까지 그 여러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보면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서 직접 디바이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커널 오버헤드는 타지 않고 딱 그 NVMe 드라이버 오버헤드와 디바이스 레이턴시 이렇게 두 개만 거의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거는 이런 커널 바이패스가 파네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점으로는 분명 커널 스토리지 스택을 타지 않는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 유저 스페이스에서 직접 디바이스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런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파인 그레인드나 액세스 컨트롤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시큐리티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컴플리션을 계속 풀링해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이런 비지 풀링으로 인해서 프로세스가 CPU를 놓지 않고 계속 IO를 웨이팅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IO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은 경우에는 CPU 사이클을 상당히 많이 이제 낭비하게 되고 또한 이 마지막에 이제 작년 OSDI 논문에서도 짚은 점인데요. 이제 CPU가 멀티플 프로세스를 잘 쉐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OSDI 21년도 Re-architecting Linux Storage Stack for Microsecond Latency and High Throughput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SPDK나 이런 걸 쓰는 스케줄블한 thread 카운트가 그 액세스 어베일러블한 코어 수를 넘길 때 레이턴시나 스루풋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 바이패싱이 좀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 논문에선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어프로치가 어플리케이션 로직 자체를 커널 안으로 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NVMe 드라이버가 상당히 낮은 그 레이턴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NVMe 드라이버 딴에서 유저의 뭔가 커스텀 펑션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상위 레벨인 거의 47%의 레이턴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적인 예로는 이제 B+3 인덱스 룩업이 있겠는데요. 우선 보시면 이 특정 데이터를 얻기 위해 루트 노드서부터 인덱스 노드, 리프 노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하이트가 3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 IO 스택을 3번을 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매번 읽어와서 유저에서 파싱하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파싱하고 이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IO 스택을 3번 타는 게 매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해결책처럼 이런 펑션이 커널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루트 노드를 타기 위해 내려간 다음에 다시 그 유저 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NVMe 드라이버 딴에서 어떤 특정한 커스텀 펑션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고 다시 이제 바로 다시 드라이버 요청을 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 결국 가장 레이턴시를 많이 차지했던 파일 시스템 코어, 블록 IO 레이어는 딱 한 번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read 리퀘스트들을 이 논문에서는 chains of dependent read requ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 특히 비트리 인덱스를 타는 이런 동작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비트리와 LSN3 모두 이런 dependent read request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논문의 꼴이 이런 dependent read request를 인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좋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XRP는 이제 Express Resubmission 패키지였나? P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특정 커스텀 펑션을 NVMe 드라이버 단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체인 오브 리퀘스트를 NVMe 단에서 처리해주고 결과만 다시 유저에게 리턴해주자. 그리고 이런 커스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덱스 룩업도 있고, 뭐 레인지 커리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특정 데이터 몇 개를 이미 더해서 올려주는 이런 어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BPF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런 커스텀 펑션을 커널 단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eBPF 펑션을 내리게 되고, 또 이 eBPF 자체에서 이제 이런 그 유저 디파인드 펑션들이 커널을 컴프로마이즈하지 않도록 인쇼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eBPF 베리파이어라는 것이 틈틈이 확인해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BPF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오프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런 BPF들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런 네트워킹 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뭐 패킷 필터링, 패킷 포워딩, 패킷 트레이싱, 네트워크 스케줄링 이렇게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스토리지를 위해서 BPF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이 되게 큰 온디스크 데이터 스트럭처를 트래버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챌린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XRP 같은 경우엔 커널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BPF를 쓰는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NVMe 인터럽트 핸들러 단에서 이런 유저 디파인드 BPF 펑션을 호출을 해서 그 NVMe 인터럽트 핸들러가 직접 IO를 리서밋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가장 큰 두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우선 Address Translation and Securi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비트리를 하면 그 인덱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옵셋이 다 파일 옵셋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정 NVMe로 넣기 위해서는 피지컬 블록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NVMe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보다 밑에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한 가지 챌린지고요. 또 두 번째 챌린지는 컨커런시 앤 캐싱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이 매우 컨커런트하게 XRP와 함께 발생을 하다 보면 이런 라이트가 이슈된 게 딱 페이지 캐시에만 리플렉트 되면 XRP는 밸리드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키 챌린지가 있고요. 이 키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이제 여러 가지 실제 키밸류 DB들에 대한 옵서베이션과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런 그 키밸류 DB들이 대부분 스몰 셋 오브 라지 파일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까지 많은 파일들의 메타데이터를 접근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온디스크 데이터 스트럭처들은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24시간 동안 YCSB를 돌렸는데요. 이 YCSB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리드, 인서트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GP안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그 파일의 익스텐트를 거의 160초에 한 번꼴로 접근하더라. 그래서 write이 read보다 매우 적은 수로 동작한다. 따라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가 이제 주된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XRP의 4개의 디자인 프린시플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one file at a time. 한 번에 XRP를 할 때 이 딱 한 개의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만 NVMe 드라이버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잦은 수정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스테이블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고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유저 매니지드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페이지 캐시에 접근해서 끝내게 돼버리면 NVMe 드라이버 단에서 동작하는 XRP의 경우 그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고 따라서 뭔가 세이프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다행인 점이 가장 많이 쓰는 스토리지 엔진들이 주로 자기네들만의 유저 스페이스 캐시를 쓰더라. 따라서 페이지 캐시를 최대한 배제하고 뒤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오다이렉트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몰 패스 포어백입니다. 그래서 XRP가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XRP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리드 패스를 타게끔 이렇게 포어백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 resubmission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밑에 CQ를 보시면 NVMe Q6에서 컴플리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컴플리션이 NVMe 드라이버 단에 인터럽트 핸들러를 깨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인터럽트 핸들러가 그 끝난 NVMe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 등록된 BPF 펑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BPF 펑션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 다이제스트라는 거를 이제 인복하게 되는데요. 이 메타데이터 다이제스트는 이제 파일 시스템의 다이제스트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실제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또 메타데이터 다이제스트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다시 요청해야 될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XRP가 새로운 NVMe 커맨드를 만들어서 엄밀히 말하면 재활용을 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오프셋을 넣고 그리고 그걸 다시 그 서미션 큐에 서밋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NVMe 드라이버가 이 BPF 펑션을 이용해서 리서미션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BPF 펑션과 메타데이터 다이제스트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PF 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BPF 타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BPF 프로토타입 XRP이고요. 그 위에 크게 5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디스크에서 리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까지 일단 버퍼링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비틀이었다면 비틀이 노드 읽은 거를 여기에 담아두겠죠. 그리고 넥스트 어드레스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번 리서미션을 위한 로지컬 어드레스 사이즈인데요. 여기서 팬아웃을 일단 16으로 정해놨는데 현재 구현에서는 이거를 이제 16개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딱 하나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현재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스크래치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이 스크래치가 BPF와 유저 스페이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프라이빗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 버퍼는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저 단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전달해주고 싶을 때도 쓰고 이 리서미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잠깐 어떤 데이터를 담겨둘 때도 스크래치를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유저로 반환하고 싶을 때도 이 스크래치 버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 BPF 컨텍스트는 한 개의 NVMe 리퀘스트에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락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 다이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다이제스트가 이제 파일 시스템과 인터럽트 핸들러 사이에 이제 thin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어떤 거냐면 파일 시스템이 이 L2P 블록 매핑을 NVMe 드라이버 단위로 공유를 해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업데이트 펑션과 lookup 펑션이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펑션은 이제 파일 시스템 안에서 이 특정 아이노드에 대한 매핑이 바뀌었을 때 파일 시스템이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이 L2P 블록 매핑을 바꿔주고요. lookup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가 어떤 아이노드에 대해서 이 LBA에 대해서 실제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렇게 실제 ext4 데이터를 NVMe 드라이버 단에 캐싱함으로써 또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액세스 컨트롤을 이제 보장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이렇게 직접 ext4의 데이터에 진짜 접근함으로써 이제 이 NVMe 드라이버가 리서미션 단계에서 나에게 속하지 않은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문은 ext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extent status tree라는 거를 NVMe 드라이버 단에 캐시를 하고요. 업데이트 또는 lookup 펑션에 의해서 액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직접 구현하진 않았지만 뭐 F2FS 같은 경우에는 N8를 캐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XRP는 이제 크게 2가지 키밸류 시스템에 적용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BPF-KB라고 그냥 자기네가 만든 간단한 B+3 키밸류 스토어고 두 번째는 와이어 타이거 LSM 트리 기반입니다. 이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 LSM 트리라고 하길래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와이어 타이거 딴에서 이 비트리 구조로 만든 LSM 트리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2개 모두 비트리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PF-KB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B+3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 인덱스가 오브젝트의 로케이션을 포인팅하게 하고요. 리프 노드에는 이제 포인터가 있는 거고 이 오브젝트들은 이제 unsorted 로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랑 밸류는 픽스 사이즈고요. 인덱스 노드 사이즈는 512바이트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4K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옵텐 SSD의 액세스 그래듈러리티와 통일시켰다고 했고요.
인덱스와 로그들은 모두 한 개의 큰 파일에 있어서 이제 이 BPF가 동작할 때 한 개의 아이노드에만 접근하면 되게끔 이제 한정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 스페이스 캐시를 구현해놔서 이 유저 스페이스 캐시 안에 인덱스 블록과 오브젝트들이 있게 되고요. 탑 K 레벨의 인덱스들을 모두 캐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LRU 오브젝트 캐시를 통해서 파퓰러한 키밸류 페어들을 저장을 합니다. 이게 그 BPF KB라는 키밸류 스토어, 간단한 키밸류 스토어의 기본 골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BPF를 어떻게 사용해서 B 플러스 트리 룩업을 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비트의 룩업이 바로 이제 그 eBPF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장이 되게 되고 살펴보시면 우선 스크래치 버퍼에 유저가 그 커널한테 내가 어떤 키를 찾는지를 넣어놨습니다. 파라미터로. 그리고 데이터 버퍼 안에는 이제 뭐 타입 있고 페라운드 있고 이렇게 저장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실제 인덱스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와서 우선 데이터에 넣어놨고 서치 키를 스크래치부터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리프인 경우 이제 찾았으니까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 이제 밑에 있는 포문에서 어떤 인덱스로 가야 될지 찾은 다음에 그 어드레스를 넥스트 어드레스에 넣어주고 던을 폴스를 합니다. 그래서 던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폴스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이제 리서미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미니 n 팬아웃과 맥스 팬아웃인데 이렇게 이제 이 eBPF 같은 경우에는 커널 안에서 그 무한루프를 돌면 안 되니까 이렇게 룹이 있는 경우 클로즈드 룹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줘야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bit 플러스 트리 룩업을 지원을 하였고요. 이제 와일드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SM 트리고 각 레벨이 하나의 파일로 이루어진 bit 플러스 트리 비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제가 임의로 가져온 건데 이제 저렇게 이제 레벨DB나 락스DB처럼 SSD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레벨이 하나의 bit 플러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버퍼링을 해놨다가 데이터 꽉 차면 다시 이걸 하나의 빅트리로 다시 새로운 파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와일드 타이거 캐시 폴리시 자체가 이 어떤 리프 페이지를 읽어왔을 때 이걸 캐시를 할 거면 이 전체 패스를 다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PF 펑션을 아까 비트와 다르게 어떻게 바꿨냐면 아까 BPF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덱스를 하나의 그 리프 노드를 반환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트래버싱한 페이지 전체를 모두 그 스크래치 버퍼에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래치 버퍼가 이제 4K로 한정 지어놨거든요. 이제 512바이트니까 6개, 뭐 6개에서 8개 그 정도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인덱스를 두지 않았는데 스크래치 버퍼 꽉 차는 경우에는 일단 반환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그 지원의 순간부터 다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BPF 펑션을 조금 수정해서 와이어 타이거를 지원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16GB 메모리를 갖고 있는 6코어 CPU를 사용했고요. 인텔 옵테인 5800X를 프로토타입을 사용을 했고 모든 익스페리먼트는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O 다이렉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밸리에이션에서 답하고 한 세 가지 질문이 이제 XRP의 퍼포먼스 베네핏 그리고 XRP가 멀티플 스레드에 얼마나 잘 스케일하는가 그리고 이 XRP가 실제 프로덕션 키밸 리스트에 적용되면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살펴보면 우선 그 eBPF XRP를 사용함으로써 생긴 오버헤드입니다. 보시면 SPDK, IOU링, 리드 시스템 코 XRP를 비교하였는데요. 왼쪽에 있는 넘버 오브 업스가 이제 비트의 레벨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접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6이면 6개 하이트가 6개인 비트를 접근해서 끝까지 접근한 거고요. 보시면 그 XRP가 IOU링과 리드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XRP가 한 번 또는 이제 최소 한 번 이상의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 트래버서를 줄이기 때문에 훨씬 기존 시스템보다 이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IOU링과 리드의 성능이 크게 차이 안 난 이유 이제 IOU링이 제가 알기로는 에이싱크하게 되게 여러 개 오퍼레이션을 벌크하게 넣어야 장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해서 두 개가 거의 같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서 XRP의 레이턴시가 거의 3.5에서 3.9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레이턴시가 3.2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였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XRP의 레이턴시가 실제 디바이스 레이턴시만큼만 딱딱 더해지는 거로 봐서 잘 동작하고 있다. 리서미션이 이제 일도와 같이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보시면 SPDK가 XRP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SPDK는 아예 커널 스택을 타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이렇게 좋은 성능 뒤에는 CPU를 많이 쓰는 이런 폴링이 뒤에 있어서
SPK가 잠재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hread 스케일링을 보게 되실 건데요. 보시면 밑에 넘버 오브 thread가 있고 XRP와 read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read와 달리 XRP는 그 number of thread가 number of core를 exceed한 경우에도 잘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그 CPU I/O 리퀘스트당 하는 그 CPU 오버헤드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루풋이었고 이제 SPDK와 XRP까지 넣은 걸 비교를 할 텐데요. 보시면 SPDK가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다가 6개의 코어를 넘어가는 순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PDK는 코어 쉐어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스레드가 넘버 오브 코어를 넘어가는 순간 성능이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XRP는 그에 반해서 꾸준히 좋은 CPU 에피션시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테일 레이턴시인데요. 앞에서 스루풋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셨던 것처럼 SPDK가 매우 높게 성능이 그 테일 레이턴시가 뛰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PDK 스레드가 넘버 오브 코어를 50%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테일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XRP가 실제 워크로드에 적용되면 어떤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왼쪽 위가 스루풋이고 왼쪽 위는 이제 스레드 수에 따른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본 거고요. 아래는 이제 캐시 크기에 따른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우선 왼쪽 스루풋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잘 스케일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캐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XRP의 장점이, 그러니까 XRP가 일반 리드와 차이나는 그 차이점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I/O 스택을 덜 타니까 그만큼 성능 차이가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은 P99 레이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또한 왼쪽 그 캐시와 동일하게 왼쪽 스레드와 동일하게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잘 스케일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XRP가 베이스라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제 만약에 캐시를 증가시키면 이때 레이턴시 차이점도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가 클수록 XRP가 보여주는 성능 차이가 매우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컨클루전으로는 이제 XRP가 이런 스토리지 오프로딩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BPF 쓴 퍼스트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XRP가 B-tree 룩업을 매우 좋게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 XRP로 인해서 커널 바이패스만큼 레이턴시 많이 줄어들고, 커널 바이패스와는 다르게 이 스레드가 늘어나도 코어를 잘 쉐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XRP가 여러 스토리지 유스 케이스 그리고 여러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컨클루전 여기까지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possible limitations라고 제가 논문 읽으면서 든 생각을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든 걱정이 이제 이 논문에서는 모두 다 512바이트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년도 하스토리지 발표된 Unwritten Contract of Obtainer SSD를 보시면 그 왼쪽 그래프가 가장 왼쪽이 레이턴시고 그 다음이 스루풋인데요. 보시면 이게 여기서는 1K랑 4K를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 1K든 4K든 레이턴시는 큰 차이 없지만 스루풋의 경우 4K와 1K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512바이트를 썼으면 그만큼 스루풋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4K를 썼을 때 비해서 과연 이렇게 모든 게 다 512바이트로 동작하는 이런 키밸류 스토어가 실제 환경에서도 사용될 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덱스를 4K로 했으면 와이어 타이거의 경우 그 스크래치에 여러 인덱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스크래치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512바이트로 인덱스를 최대한 작게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커널 페이지 캐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락스트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캐시도 쓰지만 커널 페이지 캐시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되었고요. 그리고 BPF-KB 같은 경우는 이제 탑 K를 모두 로드 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트래버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니폼에 대해서는 좋지만 GPM 워크로드가 이제 좀 더 리얼월드에서 흔한 워크로드인데 이런 면에서는 특별히 장점을 보일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피닝하지 않는 경우에서 일반 리드와 BPF-KB XRP를 비교해보면 리드는 상당히 스큐드일 때 그 모든 패스를 결국 다 잘 캐싱할 테니까 그런 경우에서 XRP의 장점이 드러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논문 발표의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이제 현재 락스DB의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커런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파일에 대해서만 BPF를 하는데 락스DB에서는 한 레벨에 여러 SSTable 파일들이 있고 이 SST 파일들이 모두 각각의 파일이기 때문에 현재 커런트 메소드로는 락스DB에 적용을 시키는 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 좀 많이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